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안내합니다. 요즘에 많은 관심을 모이고 있는 지역화폐를 짚어봅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됐고요. 내년에는 세종에서도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화폐, 그 필요성이 무엇일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 안내합니다. 정가 이슈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장 의원이 출연합니다. 지난 6월 30일 있었던 판문점의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 그 후속 대책, 또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각 지자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와 바램, 또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입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도 지난 5일 대덕 1호음이라는 지역화폐가 탄생을 했습니다. 과연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대덕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구를 대덕구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대덕구청장입니다.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출연자 중에서 가장 길게 앞에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진 대표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관련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화폐라고 지역에서 쓰는 돈은 다 지역화폐가 아닌가? 그동안 저희가 돈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 돈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네. 일단 이름이 참 좋습니다, 청장님. 대덕을 1호. 이롭게 한다. 네, 네. 딱 감이 오시죠? 네. 네. 대전 시시각각 네, 하다 보면 아무리 그렇게 됩니다. 좋은 그 명칭도 입에 안 익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818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대덕 1호음이라는 쓰면 쓸수록 대덕구에도 이롭고 또 지역 쓰시는 분들한테도 이롭다라는 와. 뜻으로 대덕 1호음. 네. 무려 813대 1을 뚫고. 네, 보여드릴까요? 와, 네, 우리 청장님 예. 직접 준비하셨어요?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네, 여름이라서 일단 파란색으로 출시를 했고요. 조금 지나면 제가 은색, 하얀색으로도 좀 바꾸려고 하고요. 계절별로 좀 바꾸시려고. 네, 요거는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네.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대덕구 캐릭터입니다. 예. 덕이 덕구라는 캐릭터, 우리 공무원이 만든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넣어서 우리 좀 젊은 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알겠습니다. 네. 야, 우리 박정현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홍보까지 직접 잘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사용해왔던 오누리 상품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과는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오누리 상품권은 이제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 규모를 올해는 한 50억 규모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50억 규모는 뭐 그렇게 크게 발행 비용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 앞으로 장기적으로 500억, 1000억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발행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오늘이 상품권은 가맹점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가맹점이 많이 늘긴 했지만 가맹점에서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발행 비용도 아끼고 그리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카드 형식으로 만든 것이 저희 대덕 1호음입니다. 선불식, 들어보이시네요. 선불식 카드고요.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지역이 제한이 있겠죠. 네, 어디서만 쓸 수 있을까요? 대전시 대덕구. 네, 맞습니다. 네, 대덕구 안에서만 쓰실 수 있고요. 대덕구 안에서도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경제의 골목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대덕구는 대규모 점포는 없는데요. 준대규모 점포가 4곳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안 되고요. 주유도 하실 수 있는데 직영 주유소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유흥업소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에는 살짝 약하게 네, 말씀하시네요. 네, 네. 상식적으로 봐도 뭐 유흥업소 쓰라고 이렇게 발행을 할 리는 네, 없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예. 저 그리고 부총장님 나머지는 앞으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요. 네. 차근차근 다 네.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대표는 네. 기존에도 그 민간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어 썼던 예가 제가 떠오르는 게 한발 내치에서 두루라고 네. 그거 한 20여 년 넘게 써왔던 거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것들 또 앞에 말한 전통시장에 쓰는 온누리 상품권 겪어보시거나 아니면 보고 들은 걸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발레치에서 발행하는 두루도 제가 사용을 해봤고 실제로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중구 석교동에 사는데 예. 이 석교동에서도 이 지역 앞에 실험이 지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도 직접 이제 사용하고 지역에서 이 지역 앞에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망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런 민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체감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지역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청장님께서 야심차게 그 대덕 1호음 딱 발표하셨을 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좀 길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앱 깔아가지고 이제 발행 신청해 보니까 생각보다 간편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두루라든지 뭐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지자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지역 자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예. 그리고 호혜와 나눔의 이런 공동체 관계망들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안점이 좀 다르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둘의 상생 같은 느낌이 민간 차원의 네. 그것이 있었다면 물론 이제 지역에서 발행한 화폐도 크게 보면 상생의 의미로 네. 발행을 하신 거죠. 훨씬 철학적이죠. 사실은 이제 두루나 이런 것들이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노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동력이 시장에서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현재 지금 안 팔릴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상호간에 품앗이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면서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김 대표가 잠깐 언급했지만 대전 시내에도 구가 여러 개인데 네. 어떻게 대덕구에서 가장 먼저 네. 뭐 막상 들어가 보니 굉장히 준비도 잘 돼 네. 있더라라고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첫 스타트를 하게 되셨나요? 대덕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허. 예, 인구가 준다는 것은 지역 경제가 점점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2018년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5개 구의 월 평균 소득을 측정을 했더라고요. 저희 대덕구가 3번째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유성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서구, 대덕구인데 월 평균 한 123만여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툴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근로자 소득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대덕구는 거의 290여만 원이 됩니다. 아하. 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전체를 이렇게 합하니까 평균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대덕에서 일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시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반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분들 골목 경제, 재래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대덕구의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고 예. 그걸 살려야지 빠져나가는 인구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도 일정 부분 확보할 네. 수 있다라는 생각 혹시 때문에. 부총장님 통계학이나 수학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치와 왜 빠졌는지 정확히 분석하셔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위기감을 느끼시고 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이름이 예뻐요.
이롭게 한다는 뜻도 네. 있지만 요즘에 전자시대니까 그 이해의 의미도 네, 있겠죠. 예,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대전 시민들과 또 내년에는 세종도 생긴다 하니 네. 자, 일단 대덕 이로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카드는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데 어디서 받으실 수 있냐면 주민센터. 주민센터. 예, 12개, 저희가 12개 동 주민센터 또 구청 민원실에 오시면 되고요. 네.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가셔도 배급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은행하고 신협에서 배포가 됩니다. 예, 이 카드를 쓰시려면 그 핸드폰 있으시죠? 네. 핸드폰에 대덕 이로움 앱을 까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고. 깔아서 거기서 충전을 시켜서 이게 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이거든요. 네. 저희가 화폐 기능, 체크카드 기능으로 쓰긴 하지만 상품권이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쓰실 수 있고요. 충전 금액은 개인당 월 50만 원으로 한도가 저희가 있군요. 한도를 네. 뒀습니다. 연 500만 원 정도를 한도를 뒀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덕구에서만 쓰시게 하는데 네. 사실 페널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안 쓰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기는 안 어렵고 되죠. 네. 예.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드리는데 6%에서 10% 정도의 할인율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50만 원짜리를 살 네, 경우에 네. 40 그러니까 7월은 저희가 출시를 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네. 출시 기념으로 10% 할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을 쓰시겠다. 그러면 45만 원을 충전을 하시면 50만 원어치 쓸 수 있어요? 예, 나머지 5만 원은 대덕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제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거고요. 대덕 안에서 쓰니까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출시 기념으로 이번에는 10%인데 네. 일반적 평소에는 상시적으로는 6%. 6%로. 예. 그리고 명절에도 10%입니다. 예. 명절은 추석이 이제 가까우니까요. 추석을 기점으로 앞으로 30일, 뒤로 10일, 40일 동안 10%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할인에는 결국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네,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예. 저희 그 대덕구에 재원이 들어가고요. 이미 저희가 50억인데 6%에서 10%이기 때문에 평균 한 8% 정도라고 네. 보고 그 예산은 확보가 됐고 다행히 중앙 정부에서 4%를 올해 지원을 해줍니다. 또 들어오는군요. 네, 네. 그래서 대덕구가 이제 부담해야 될 비용이 그만큼 조금 줄어서 다행이긴 지역이 하죠. 잘하도록 중앙에서 돕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까 그 화면도 잠깐 네. 저희가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할인율은 아니고 네. 공적 재원도 들어가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덕구에서 첫 시범을 보이는데 기대도 크고요. 네. 아까 잠깐 다른 유의 그 지역 화폐 네, 네. 그 선도적인 것도 써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기대? 일단 할인율이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아요.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월 한 달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할인이고 명절 같은 경우도 총 40일 정도 또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이제 상시 할인율도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6%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전 시민이지만 대덕구에 가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다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민간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성격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 할인율 높은 할인율로 인해서 기존의 지역화폐가 항상 추구해 갔었던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윤리적 소비와 생산에 대한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가 사실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쨌든 사용자를 좀 확대하는 것도 좀 고민일 것이고 또 많은 이제 대덕 구민분들이 습관적으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민이셔가지고 아마 할인율들을 이렇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충전액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게 계속 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순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낮추는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게 할인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이 내가 소비한 돈이 지역의 또 다른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이롭게 되는 건지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네. 그 온누리 상품권, 두루 이런 것과는 어떻게 상생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지역 안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을 살리겠다 그랬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물건이 어디서 오냐,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들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팔긴 하지만 외부에서 자원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그 생산 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루나 이런 지역 내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공동체 화폐하고도 연동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를 체감하셔야지 그 다음 과제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억 정도 규모니까 할인율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별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500억 정도 규모로 가면 네. 사실은 한 40억 정도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뭐 저희가 재단이나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기부나 아니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확보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이나 복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남 같은 경우는 1,000억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657억이 아동 수당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복지 수당들이 지역 화폐로 들어오면 실제 인센티브로 저희가 할인 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성남시 말씀 잠깐 하셔서 작년에 이제 성남시에서 아동 수당을 지역화폐로 네. 그 지급하려다가 이제 반발이 심해서 네, 그래서 원래 그 반발은 지류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이 그러면 화폐. 네, 그러면 이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지금 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체크카드로 결국 네. 바꿨습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6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금 벌써 발행해서 쓰고 있고 올해만 예정된 곳이 합치면 120곳이 넘습니다. 네, 전체 226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알기로 137개 지자체가 지금 지역화폐를 쓰고 있고요. 올해까지 할 걸로.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로는 한 1,500억 정도 규모로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 경제 규모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대전시보다 먼저 앞서 한 지역이 있으니 네. 그것을 잘 이제 벤치마킹 하셔야 될 텐데 네. 잘 되고 있는 그 각 지자체 지역화폐 이렇게 잘 참고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성남은 200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성남의 경우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돌고래 금호 시장이 있나 봐요. 네. 분당 안에. 네. 2015년에서 2016년을 비교하니까 이 지역 자영 파시는 분들의 매출 이익이 26% 정도 상당한 퍼센트가 오른 올랐어요. 걸로 나와 있고요. 실제 행안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역화폐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추가 소득이 한 2.13% 정도 더 높아요. 그리고 여행객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한 4배 정도를 더 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미 성남이나 뭐 그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했고 아직은 종이화폐가 많은데요. 저희가 굳이 카드로 한 거는 인천 사례를 저희가 자세히 학습하면서 카드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카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하셨던 분들이 많은 이제 하시면서 드러난 문제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는 후발주자로서 네.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로서는 제일 선두주자시니까 그렇죠.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앞서가는 대덕구입니다. 김 대표님 세계적인 네. 추세와 사례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세계적인 부분 저도 지역화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잠깐 언급하셨던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가 청년 배당을 이 지역화폐로 이제 지급하면서 사실 그때도 청년 세대에게도 사실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좀 익숙한 게 좀 다가왔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이제 사실 지자체에서 도입했었던 지역화폐가 대부분 상품권 형식, 지류 형식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흥시도 이제 처음에 지류로 이렇게 도입했다가 최근에 네. 모바일도 도입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맹점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공무원분들이 발로 뛰기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발로 뛰기도 하시는데 네. 어쨌든 이 대덕 이론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형식
방식으로 진짜 별다른 가맹점 없이 네.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청장님께서 성공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수치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잘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네. 잘 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런데 잘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이 그런 각오를 하셔야죠. 네. 아까 살짝 카드깡의 염려는 없는지.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깡 문제가 온누리 상품권 지난 겨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 지역 화폐 6%에서 10%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은 그 저희 환급이 됩니다.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기 때문에 상품권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품권 액수의 60%를 구입을 하시면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 대덕구가 지원한 6%에서 10%의 지원 금액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 대덕구로 환급해서 오기 때문에요. 깡 염려는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현금 충전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현금이 많은 분들이 더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월 한도액을 정한 것입니다. 50만 원으로 50만 원, 일단. 네, 연 5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누구나 사실은 뭐 50만 원은 거의 지역에서 이 생활용품 쓰시는데 월 하다 보면 그 정도 그 정도는 쓰시거든요. 생활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한도액이 정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천에서 그런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정보가 좀 많고 또 소비액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얻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보다 보니까 이제 대덕구에서는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상한액을 실질적인 월 소비액을 맞춰가지고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곳곳에 보면은 어쨌든 그 나이가 어린 분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골고루 이런 부분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도록 네. 한 게 좀 대덕구 시스템 보다 보니까 장점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지만 타 지자체에서 실적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일부 강매한 사례가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대덕 1호점 같은 경우는 강매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홍보를 주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한 8,000명 정도 대상으로 예, 이 지역 화폐 홍보를 했으니까요.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서 본인들의 일상생활에 쓰여질 수 있는 돈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네. 강매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주 타켓은 사실은 대덕구 주민은 아닙니다. 예, 지금 대덕구가 17만 9천 명으로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덕구 주민들만 지역 화폐를 쓰는 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범위를 넓게 잡으시는 예, 그래서 그 대덕구는 산업단지가 다 있습니다. 네. 1, 2산업단지, 3, 4산업단지가 다 있는데요. 그래서 대전시 노동자들의 51%가 대덕구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대덕구 주민들은 아니시거든요. 아마 많아봤자 한 3, 40%? 그래서 저희 타겟은 소비자 주 타겟은 네. 대덕구에서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대덕구에 안 사시는 분들이 대덕 1호점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시도록 하는 것이 1차 주 타겟이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대덕 1호점을 사용하셔서 대덕구에서 뭐 시장을 보시든 뭘 그 식사를 하시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타겟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네.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요. 네. 우리 김영진 대표께서 꼭 성공을 위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할인 속에 가려져 있는 이런 윤리적 소비, 윤리적 생산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가 메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그 할인율 딱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게 단순히 할인이 높은 그냥 상품권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소비가 나의 이웃의 삶에 어떻게 이롭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사실 저도 좀 고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역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공동체 사업들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안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그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렇게 좀 좋은 점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잘못 인식되게 되면은 진짜 그냥 할인만 받게 되는 지역 네. 상품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이 조목조목 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박 청장님께서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총평해 네. 주시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대덕 안에 있는 학교 학생들 교육 그리고 시민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 화폐라는 게 단순히 할인을 통해서 그냥 경제적 이익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열심히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자영업 하시거나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교육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대덕 이로움은 단순히 대덕구 주민들의 개인적인 생활의 이익 그리고 대덕 지역 경제만을 살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덕 이로움을 통해서 대덕 경제가 커진다면 결국은 대전 경제 전체가 커지고 대전 경제 공동체, 상생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틀을 저희가 제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덕 이로움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사용해 주시면 오히려 대전 전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가 갑자기 안 나올 수가 네. 없네요. 아니 제가 모신 그 지하철 장님과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네. 정말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큰 덕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 의미대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노정열의 시시각각 두 번째 코너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짜셨어요. 저 넥타이가 저는 있는데 두 분 없으신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넥타이를 풀고 그래야 예, 이 체온을 좀 낮출 수가 있어서 권장. 넥타이가 원래 7월부터 되게 넥타이를 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허심탄회한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날 정말 그림 같은 드라마가 연출이 됐습니다. 판문점 회담, 남북미 새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일단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결실이 맺어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평가와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지를 여쭙겠습니다. 조 의원님부터. 예, 그 모든 국민들께서 그거를 생중계로 지켜보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을 봤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서 북측 땅으로 한 20걸음 정도 갔다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하고 다시 남측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상징적인 것이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판문점과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은 정전 협정에 따라서 그어져 있는 선입니다. 그 정전 협정 당사국의 대표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군사 분계선을 일종의 이제 허무는 그런 일종 이벤트를 한 것으로는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같은 그 평화협정 같은 그런 형태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선언은 아니지만 두 분이 상징적인 조치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 넘어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그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은 많이 불식됐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후속 조치를 더 해야 될 것이고 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곧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 대표가 되고 그리고 북측에서는 이제 지금 그 외무성이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실무 협의를 통해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큰 걸음이 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두 당사자, 북한과 미국의 두 당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사실은 대통령이 조연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신 건데 저는 그거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하노이에서의 노딜 이후로 미국과 북한 간의 사이가 좀 약간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 다시 좀 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 우선 미국의 정상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림만 있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전혀 없다.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쇼 같은 느낌 이런 걸 좀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용 비슷한 느낌 이런 것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쨌든 이 비핵화라는 조치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진 회담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 밖에 있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3자가 만나서 같이 논의해야 될 한반도 상황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 밖에 있고 북한하고 미국만 만나서 회담하는 이거 좀 이상한 모양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지난번 한 언론사의 칼럼에도 좀 썼더만요. 굉장히 불쾌하고 때로는 창피하고 민망스러운 회담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전한 비핵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야 될 조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척은 하나도 없고 단지 세계에 그냥 생중계 하듯이 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회담 차원의 비핵화 조치의 어떤 진전이 있는 다음에 정상들끼리 만나서 마지막 타결을 하는 이런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모습들을 대신에 저는 그렇게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간의 거래가 대한민국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건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단거리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 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권이 보장돼야 될 이런 상황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대한민국을 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해석과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조연자 역할, 중재자 역할이 통미 복남으로 가는 것 아니냐. 어디까지 그 중재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낼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한반도 그러니까 평화 정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핵화 문제도 있고 또 상호 불가침하는 네. 그런 과정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뭐 군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미사일 감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각기 이제 남한과 북한, 미국 각기의 또 역할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한의 역할을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은 잘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을 판문점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든 것은 지금 이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상당히 경색된 이 분위기를 조금 좀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국 정상을 한 자리에서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남한의 대통령은 뭐 배려를 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 사이에 또 남한과 미국 사이에 또 남북미 3자 간에 양자 대화, 다자 대화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또 김정은 장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과 노력이 두 지도자를 판문점에 모이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고마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감사의 표시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양 지도자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자산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다. 우리 조성래 의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뭐 좋은 결과겠죠. 그렇지만 그날도 북핵 동결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핵 보유국을 인정할 건지 이런 것이 안에서 진행됐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반드시 가야 될 길은 핵 폐기고 완전한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인데 이 길에 대해 별로 이렇게 지금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회담장 밖에서 기다리는 거의 웃지 못할 상황. 저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당사자라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중재자 역할이 또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3자가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에 가서 완전한 핵 폐기, 대한민국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그냥 쇼로 끝났다. 네. 후속 협상이 2, 3주에 있다고 그 부분은 했었는데요.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수차례 서로 확인한 바가 있고 또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의 10만 군중 앞에서 얘기한 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로 이제 의심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지. 저는 그거는 좀 걱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적극적인 중재나 조정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저는 이 부분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되는 이 3대 세습 체제에 갖고 있는 철저한 이 교육이 바탕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장에 숨겨져 있는 비수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외교의 기본이죠. 그거는 모든 나라든지 자기의 국익을 최우선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외교의 기본입니다. 6월 30일이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는데 또 우리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 사이를 보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넘어가는 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도 각 지자체장들이 계신데 두 분이 보시기에 지난 1년간의 지자체 행정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민선 7기가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다양한 이제 평가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성취를 또 가졌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전의 경우에 실제로 그동안 그 대전시가 수건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현안도 또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예타 면제를 받았다든지 대덕 특구 리노베이션을 예산을 확보해서 대전시의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린이 재활병원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공모 사업에서 지정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워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측면이냐면 그동안 이제 쭉 밀려서 내려왔던 여러 가지 갈등 과제나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안들에 대해서 참 속 시원하게 좀 정리가 좀 덜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 대한 좀 문제 제기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도 민선 7기 이제 2년 차로 접어들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은 우려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또 기대를 더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저는 대전시정 1년을 평가하면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대전시정의 그림이 굉장히 암울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도시 균형 발전도 뭐 특별한 정책이나 효과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책임지고 결정할 일을 면피하듯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혼란만 가중시켰고요. 또 야구장만 해도 지금 야구장은 애당초 선거 공약에 중구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부터 각 구가 경쟁적으로 위치하면서 각 구별 시민 갈등이 증폭됐고 또 LNG 발전소 유치 문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전시장이나 대전시정이 대전에 기업을 유치했다.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 있었던 강소기업들이 지금 저 인근에 있는 세종시나 충청남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보면 연구소 기능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연구소가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곳이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소비도시인 상황에서 대전시정이 공격적으로 대전 시민을 위해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먹거리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늘 최하위 그룹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전시정이 좀 분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그 최근 그 광역단체장 평가는 또 최하위는 아니고 한 중위권쯤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서 네. 지역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성토하고 활성화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역경제 평가하시나요? 우선 지역 경제는 안 좋죠. 특히 대전은 더욱 안 좋고 왜 그러냐면 현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을 앞세워서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의 여파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저 상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과거 김영란법 할 때 또 타격을 받은 데다가 최근에 이제 음주 문제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요즘 아침에도 운전단속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요즘 저 식당에 가도 맥주집에 가도 9시가 넘으면 일찍 가야겠다고 대부분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는 없고 또 그리고 하위 소득 20% 있는 최하위 소득층은 계속 소득이 줄고 실업률은 최대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요. 1분기 성장률이 0.4%로 41분기 최저치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도 0.3% 감소해가지고 2009년 4분기 위에 40분기 만에 최저치고요. 5월 고용동향도 허리인 30, 40대가 5월에만 2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가. 실업자 수는 114만 명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IMF 유한 위기 때 이후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지금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은 타격이 덜합니다. 정말로 저소득층이나 하위 20%에 속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이 의원님 말씀이 중앙정치에서 잘 풀지 못한 결과 우리 지역경제 대전은 더 하다는 더 거죠. 어렵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죠. 대전이 소비도시고 어렵다 보니까 더 심합니다. 조 의원님. 예,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요. 대전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경제적 여건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을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우리는 높고 특히나 이제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경기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역의 이제 슈퍼나 뭐 이런 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식당을 통해서 뭔가 소비를 하던 패턴들이 지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매출이 이제 줄고 있는 온라인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제 전환기가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실업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용률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좀 측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좀 구조적인 요인들이 현재 그 우리 한국 경제에 좀 어려움을 좀 드리고 있다. 이 과정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물론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또 최근에 일본이 또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또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상당히 우리를 좀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아닙니다.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기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전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대규모 장치 산업을 유치하기는 사실은 입지상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땅도 없고 땅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작고 강한 이 제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자리에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대전 지역의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민간 투자의 한 25% 이상이 대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이제 대전에 갖고 있는 바이오 인프라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IT라든지 게임 산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산업군들을 좀 육성을 해서 그런 그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가 이슈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요거 전에 조승래 의원님께서 구조적인 문제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이 부분에 대한 그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봅니다. 근데 또 고용질 얘기하셨는데 고용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자 30, 40대가 25만 명이 5월 말엔 감소를 했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있고 저 어른들이 하는 월 25만 원, 27만 원 이런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 60만 명 가까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한마디로 하면 단기 알바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가 주는 것을 지금 통계로 왜곡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통계를 왜곡하고 계신 건데요. 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고 있어서 실제로 30대, 40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해가지고 60대 이상이 은퇴를 하신 분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주력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5월에만 25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추세. 그러니까 전기 대비니까요. 계속 30, 그렇게 되고 40대가 있고. 그대로 있는 건데 지금 5월에만 줄었다는 건데. 통계라는 것은 그 시점에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추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60대 이상이 갖는 그런 그분들이 이제 노후 연금 같은 것들이 취약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맞죠. 그걸 단기 알바 일자리라고 폄훼하시는 거는 아니 폄훼했다는 그건 게 실제로 지역에 가시면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요구가 얼마나 그 많습니까? 일자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안정적인 일자리 청년들 5월만 25만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예를 들어 60만 명의 어른들 일자리를 하면서 고용 통계에서 예를 들면 60만 명이 잡힐 거 아닙니까? 25만 명이. 그러면 한 30만 명이 늘어났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늘어난 일자리가 월 300만 원을 받는다든가 400만 원을 받는다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어른들 25만 원, 그러니까 제가 27만 드리는 원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 받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인구 구조 확산 이제는 30대, 40대, 50대의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고 여기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여기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은퇴해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분들이 또 구직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용률이 올라가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실업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고용률 구조가 돼 있다는 말고 거에 대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20대, 30대, 40대, 50대의 허리에 중추적인 분들이 제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급여가 넉넉한 이런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게 이 경제를 좋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이 불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 통계를 덮어 씌우는 건 굉장히 이 정부의 제가 큰 드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 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구 구조학적으로 그렇게 변동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 조건 속에 통계를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정계 이슈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계 이슈에 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 가장 큰 쟁점 무엇일지 혹시 바람직한 청문회 방향이 있다면 무엇일지 총평 삼아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수장을 이제 청문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검찰 개혁에 대한 그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뭐 우리나라의 보통 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이제 신상털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분이 총장이 됐을 경우에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혹시 그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적 편향이나 또 이런 게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대로 진행이 안 되고 검찰을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검찰을 끌고 갈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예. 저는 윤석열 후보자의 업무 능력 그리고 전문성, 도덕성의 핵심 요소고요.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하는 검경 수사권하고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 이것도 명확히 좀 물어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중에 재산이 65억 한 9,076만 원인데요. 이 본인 예금은 2억 원 정도 되고 이 나머지 한 60억 원은 배우자 재산입니다. 이 배우자의 재산 증식 과정 그리고 고의적 세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의혹 또 이 장모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이런 것들이 아마 얘기가 많이 될 것 같고 의료법 위반 사건 연루 이 문제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치 보복용 코드 검찰 인사 이 부분에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코드 인사로 회전문 인사하는 것도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을 권력의 이 하수인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검찰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다. 야당을 탄압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계신데 여당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국민들의 뭐 한 거의 6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이다라는 또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후보자가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얘기예요. 자기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저는 신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에서 두 분 또 많은 정치인들께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변화하는 이슈를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